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우리 국민들 개돼지라는 소리를 듣고 분노했던 게 어제 같은데 이번에는 쥐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물난리에도 불구하고 해외 연수 갔던 도의원들 있죠. 그 도의원 중에 한 명이 국민을 빗대서 집단 행동을 하는 설치류 레밍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레밍, 참 이름도 생소한 레밍이라는 짖대 취급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예, 김학철 도의원인데 이 의원은 아직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촉을 해봤습니다. 인터뷰 좀 나와주십시오. 인터뷰는 못 나오겠다. 예, 이렇게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만 레밍이라는 의견을 접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우리 사회 원로가 바라보는 이 레밍 발언 짚어보죠. 이어서 오늘 MBC에서는요 한 PD의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내조의 여왕, 뉴 논스톱 이런 드라마 찍었던 스타 PD예요. 김민식 PD가 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는데 오늘이 2차 위원회입니다. 1차 때는 기저귀를 차고 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할 말이 많아서라는데 그거는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민식 PD는 또 할 말이 많답니다. 이 징계위에 참석하기 전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먼저 참석합니다. 김민식 PD의 얘기 들어보시죠. 권영철의 와이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유라 장시호 왜 딸들은 반란을 일으켰나 이게 오늘 제목이네요. 들어보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충북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일을 제쳐놓고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예, 지금 들으시는 이 목소리 엄청난 물난리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다가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그 충북도 도의회 의원들이요 돌아와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그 장면입니다. 여행을 갔던 4명 중에 2명이 어제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김학철 도의원은요. 뭐가 문제냐 반발을 하면서 국민들을 집단 행동하는 들쥐에 빗대기까지 했습니다. 공분을 더 자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공직자들의 모습, 사회 원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박찬정 변호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물난리 속에서 해외 연수 간 도의원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물난리 나는 현장을 보고도 출국했다고 하는데 유권자들의 절망감은 아마 깊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선출직 공무원, 예. 일본 크게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지방의원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대단히 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지만은 이 공인의식들이 결여돼 있어요. 이게 이상한 풍토인데. 아니 왜 선출직이 공인의식이 결여됩니까? 근데 건들건들하고 적당히 하고 건성건성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세비나 무슨 이득 차릴 일들에만 골몰하고 그걸 지방의원들이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나쁜 풍토가 만연해 있어요. 건들건들한다는 건 그러니까 일단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뭔가 좀 이렇게 권리를 누려도 될 것 같은 이런 권세를 누려도 될 것 같은 뭐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공인의식 결여되고 자제력을 잃은 겁니다. 물난리 난 걸 보고도 출국했는데 수해 지역으로 달려간다는 마음이 앞섰다고 한다면 출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선진문화 관광을 배우려고 우리가 계획한 연수지 놀러 가려고 했던 건 일단 아니고 게다가 지난해에 국정농단 사태가 나면서 한 2번 연기를 했다. 이번에도 연기를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 거다. 아니 위약금 물더라도 안 가야 되지요. 그게. 그리고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방문 지역이라는 게 그 도의회에 충북 도의회에 뭐 참고가 되는 지역입니까? 전부 파리 뭐 로마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광 지역을 갖다가 이 스케줄에 넣어놨는데 보니까 뭐 개선문, 피사의 사탑 이런 거 들어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체면을 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이죠. 이게 지금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런 해외 연수, 외유성 연수 가고 국민들이 비판하면 또 짐 싸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건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위원이 전국의 17개 시도에 600명이고 그다음 기초위원은 235개 기초단체에
3,000명의 기초의원이 있는데 예. 이 기회에 지방자치제 새 정부로 들어서갔으니까 운영과 그 행태에 대해서 그 적폐를 세심하게 살펴서 1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과연 이런 식의 지방자치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반성해야 할 계기로 잘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오히려 잘 일어났다. 지방자치도 이 기회에 적폐 문제 있으면 청산하고 가야 된다. 들여다보자. 예. 청산하는 계기 만들자. 지금 그러셨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간 것도 문제인데 돌아오지 않은 채 해외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도의원도 있습니다. 이제 김학철 도의원. 이분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만만한 게 지방의원이냐. 무소불위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도 아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이상하다. 내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이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더 화나셨어요. 이거 레밍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유, 끔찍한 얘기인데 레밍은 그 사전적 의미로는 시궁창쥐를 말한다고 돼 있어요. 시궁창쥐. 아, 시궁창쥐입니까? 쥐 중에서도? 예. 쥐 종류 중에서도 예. 가장 그 더러운 시궁창쥐,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먹거리를 찾아서 시궁창을 다니고 하는 그 쥐를 레밍이라고 하는데 이게 1979년 12.12 사태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위컴 대장이 한국 국민의 성질 가운데는 레밍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분노를 샀는데 30여 년 만에 충청도 도의원 입에서 우리 국민을 레밍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까 이게 참 기가 찰 일이다 이게. 게다가 지난 그 촛불 민주주의 과정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서 정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결국은 탄핵까지 이끌어내는 온 세계가 칭찬하는 그 과정을 봤는데 그 국민들을 가리켜서 지금 레밍, 시궁창의 들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의원의 의식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식 구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물난리 나고 폭우 피해가 발생하고도 갈 수 있는 배짱이 생긴 거 아닌가 싶고요. 의식 구조가 그러니까. 네. 이 김학철 도의원은 지난 3월에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 250명,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다. 미쳐서 날뛰고 있다. 그 미친 개들을 사살해야 한다. 이런 좀 비유적인 발언을 또 했던 게 드러났어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소속인 것 같은데 친박 호위무사 집단에 버금가는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사람 같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아니냐. 그러자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화를 많이 냈다 그래요. 그날 홍 대표가 청와대 대통령 오찬 회동 거부하고 청주 내려가서 복구 작업을 돕고 있었는데 이 도의원들 소식을 듣고 당장 돌아와라. 오면 중징계하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답니다. 제명 권고를 그래도 빨리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괜찮다고 보시죠? 아이고, 지금 국민 여론이 들끓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 수해 현장에서 한 행동이 또 하나가 조금 후에 논란이 됐어요.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이른바 장화의전 논란입니다. 뭐냐면 삽질을 하면서 복구 작업을 하는데 검정색 긴 장화 그걸 신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신지 않고 옆에 있는 관계자들이 한 짝씩 이렇게 신겨준 겁니다. 저도 그 화면을 봤는데 홍준표스럽다. 홍준표스럽다는 말이 이제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홍준표스럽다니요? 홍준표스럽다는 말은 예측 불허의 행동, 예측 불허의 막말 쏟아내고 하는 거. 그날 그 시간에 이제 뭐 5당 대표 청와대 초청 받은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2달 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소통에 반사적으로 소통을 광폭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유지되는데 그 소통의 일원으로 초청했는데 거기 안 갔다. 가서 할 말을 해야 돼. 할 말이 있으면 가서 했었어야 된다. 홍준표 다우려면 가서 책상을 치면서 왜 대통령께서는 한미 FTA를 왜 반대했느냐. 예전에 과거에. 예를 들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수해 현장을 가야죠. 안 가고 뭐 가서 그
말하자면 임금이 신하들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화신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가서 무슨 6시간을 하겠다. 6시간을 한나절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6시간 한다 그랬죠. 예. 저는 절대 6시간 안 할 것이다. 카메라에 사진만 찍고 돌아서 부정했잖아요. 예. 이게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 특히 국회의원들의 이게 이 행태고 속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1시간 정도 머물고 돌아왔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당진에 기름이 쏟아져서 연안을 전부 시커멓게 물들인 일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그때 곳곳에 정치인들이 몰려가고 어떤 일을 보였는가 하면 말이죠. 예. 카메라를 보고 손은 아래서 이렇게 흔들면서 눈은 카메라로 봐 있어요 이게. 예? 참 웃지 못할 일이에요. 아니, 예. 정말 아이고. 웃다가도 이제 울 일인데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요. 카메라 보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그날 보니까 삽질하는데 자꾸 카메라를 보느니 결국에 지 얼굴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홍준표 대표가 들으면은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서운하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 보기에는 그 1시간 정도 하고 뭐 장화 신겨주고 벗겨주고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다는 거. 요거는 1시간이라는 게 요새 언론 기관이 많기 때문에 카메라가 많이 왔지 않겠습니까? 골고루 얼굴 비치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요새는. 알겠습니다. 그거 딱 끝나자마자 옆에서 그래서 이제 카메라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고 일어났을 겁니다. 아이고, 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씁쓸해지네요. 사회 원로에. 홍준표 대표하고 친한데 이거 제가 욕 좀 먹게 생겼네. 나중에 통화 따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박찬정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영철의 Y뉴스를 오늘 조금 앞당겨서 만나려고 합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권레밍 어서 오십시오. 참 여러분들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레밍이라는 동물 살다 처음 듣습니다. 왜 우리가 시궁창 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분노의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요. 1657-3393님 차라리 충북도 의원님 말이나 말지 뻔뻔한 거 아닙니까? 도의원 전에 인간부터 되십시오. 이런 문자 쏟아지고 윤병찬님은 아니 도의원 당선되려고 그럼 레밍들한테 표 구걸한 겁니까? 이런 문자 그렇죠. 들어오고 하필 물난리 났을 때 해외 연수 일정 잡혀서 참 타이밍도 안 좋았습니다. 정명희님 이분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미 나갔을 때 물난리가 났으면 모르겠지만 그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터졌는데 나가는 게 그게 사실은 나갔는데도 물난리가 나면은 그 투표구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못했다 하면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물난리 난 걸 보고 이분들 나간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도 기가 막힌데 거기다가 아니, 집단 행동하는 저 시궁창 쥐들, 설치류, 레밍들 예. 왜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 그러니까 평소에 국민들이 제대로 투표권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참 네. 그래요. 예, 레밍 이야기 문자들 좀 받으면서 오늘 Y뉴스에서는 장시호, 정유라 이 사람들 이야기를 좀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장시호에 이어서 정유라까지 최순실과 삼성의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예. 최순실 씨 측 변호인들은 특검이 압박을 하거나 회유를 했을 것이라면서 뭐 변호사 사임까지 거론하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죠. 압박을 해서 그들이 나온 거 아니냐? 예, 그렇지만 특검과 검찰에서는 정유라의 증언은 우리도 의외다. 회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최순실 씨와 변호인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정유라 장시호 왜 딸들은 반란을 일으켰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부터 네. 물어보죠. 네.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할 거면 네. 당당하게 할 거면 왜 새벽 2시에 나간 겁니까? 저도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쵸. 하필 12시도 되고 새벽 4시도 될 텐데 그때인가 해서 궁금했는데 예. 특검과 검찰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정유라 씨가 처음에 원했던 시간은 12시 자정 이전에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차를 가지고 12시 이전에 이제 정유라 씨 집 근처로 갔는데 가긴 갔어요. 12시 전에. 갔는데 차를 가지고 가서 보니까 정유라 씨 집 근처에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취재진이 많아서 정유라 씨는 나오지도 못하고 특검 쪽에서도 차를 가지고 간 사람이
픽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하. 이 관계자는 이 특검 핵심 관계자는 취재진들이 빠진 상황이 새벽 2시였다. 예. 그래서 새벽 2시에 집을 나오면서도 예. 혹시라도 취재진들이 있거나 자신을 막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뛰어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변호인 측이 공개한 CCTV 화면에 네. 정유라 씨가 막 뛰어가잖아요. 집에서 예. 나와서.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특검 차로 가는 그 장면. 그러니까 차량 있는 곳으로 뛰어가고 곧바로 차량 타고 이동을 하죠. 예. 두 번째로 궁금한 거. 네. 그러면 새벽 2시에 이제 특검 차를 탔습니다. 네. 특검이 마련해 놓은 차를. 그리고 나서 법정에 그 다음 날 출두할 때까지 어디서 뭘 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특검이 마련해준 호텔에 머물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예. 특검이나 정유라 씨 측 누구도 확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 확인을 못 해주는 거죠? 특검의 핵심 관계자는 정유라 씨가 2시 이후에 어디 있었냐 저도 그렇게 물었더니 예. 특검에서는 그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왜요? 이 관계자는 정유라 씨의 증인 출석 문제는 정 씨가 주체고 특검은 조력을 하는 입장이다. 정유라 씨가 확인해 주지 않는 걸 특검에서 확인해 주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나 나가겠소. 그런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리 하니. 네. 라고 해서 우린 도와주는 입장인데 정유라 씨가 나 어디 있었는지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데 굳이 특검이 답할 이유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정유라 씨가 어디 호텔을 갔건 아니면 다른 공간에 갔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얘기했고요. 특검에서는 다만 정유라 씨는 차량에 탑승한 이후 굉장히 임의롭고 자유롭고 안전하고 안심되게 상황을 운영했다. 차량에서부터 여성이 동승했으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검 측에서 여성 직원이 나간 거군요. 네, 여성 직원이. 자, 그럼 그다음 궁금한 거. 정유라 씨는 특검의 증인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해 왔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그것도 능동적으로 본인의 변호사가 나가지 말라는 자리를 그걸 물리쳐가면서 몰래 새벽 2시에 나갔을까? 왜? 특검이나 검찰 모두 의외였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검찰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정유라 씨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에서 증언한 내용을 그대로 증언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저렇게 나가서 진술해 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정말 의외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선 증언을 이미 하긴 했죠. 나가서 조사 받았으니까. 근데 예. 그거를 이제 법정에 가서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해줬으면 좋겠다 내심 생각은 했지만 진짜 할 거라고는 특검도 몰랐다는 거군요. 검찰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검찰에서는 뭐 이제 이게 그 정유라 씨가 특검 이재용 재판에 나가서 진술해주기를 설득은 했다, 얘기는 했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이제 그 나가지 않겠다고 서류도 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나가줬으니까 정말 의외였다는 것이었고요. 특검 관계자도 정 씨가 증언을 하기를 바라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증언을 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상상도 우리도 못했다. 정말 의외였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나갔을까요? 왜 정유라 씨는 혼자 그렇게 판단을 해서 독립적으로 움직였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나 검찰 쪽의 얘기는 정유라 씨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미 검찰에서 정유라 씨가 5차례 5회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1회는 이대 부정입시, 2회는 학사비리 관련이었고 3, 4, 5회는 승마 관련, 삼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거기서 이미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재판에 나가서 진술한 거라고 합니다. 새롭게 얘기한 건 아니고. 이미 검찰들 앞에서 한 얘기를 재판에서 한 번 더 한 거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고 특히나 5회 신문조서 때는 영상 녹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영상 녹화를 하거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인들이 배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물론 압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얘기한 거를 한 것인 줄은 알지만 그거를 법정에 나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건 엄마한테 얼마나 해로운 일인지 알 거고 그래서 변호인들도 그래서 말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심을 그럼 왜 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설들이 분분해요. 뭐 아들을 지키려고 그랬을 것이다. 세 번째 구속영장을 피하려고 그랬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 뭐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최순실 씨 변호인들은 이제 특검이 새벽 2시에 정 씨를 혼자 불러내서 회유 압박을 했다. 심지어 뭐 보쌈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했죠. 보쌈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의폐가 있습니다. 특검이 정 씨를 회유하거나 압박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특검이 지금 남은 권한은 정유라 씨를 법정 증인으로 부르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수사권도 없죠. 그러니까 봐줄 것도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도 영장을 2번 청구해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번 청구한다 그래서 뭐 발부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유라 씨를 회유한다 그러는데 예. 회유를 했다 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예. 그런데 항소심 가서 네. 검찰이 회유한 것이다라고 정문을 뒤집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아주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재판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은 전체의 전국 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아는 검찰이 특검이 회유 압박을 했을 리는 없단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종의 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정농단 사건 하나하나가 아주 민감한데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전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호인들로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유라 변호인. 예. 그런데 그 변호인들은 이미 검찰에서 진술할 때 다 듣고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와서 무슨 살모사니 배신이니 보삼이니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로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할 말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럼 네. 압박도 아니고 회유도 아니고 그럼 정유라는 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혼자 하게 됐을까요? 어쨌건 그게 뭐 이제 검찰의 설득이 주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찰이나 특검에서도 그거와 관련해서 시원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못 하는데 정유라와 장시호의 스타일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타일 문제. 뭐 좀 럭비공 같다는 얘기를 뭐 고영태랑 노승일 씨가 하지 않았습니까? 노승일 씨가 했어요. 정유라는 럭비공이다.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한국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무슨 얘기를 할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심지어 정유라 변호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남의 말을 안 듣는다. 남의 말도 안 듣고 변호인 말도 안 듣는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예측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설적이고 자유분방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자연스럽게 오늘 Y로 이야기가 넘어왔습니다. 네. 정유라 그리고 장시호. 왜 딸들은 반란을 일으켰을까? 지금 첫 번째 대답은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그 검찰 관계자가 정유라는 한마디로 22살의 장시호라고 생각하면 된다. 말을 할 때 앞뒤를 재거나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스타일이 아니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다. 자유분방, 직설적, 거침이 없어요. 묻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게 100%의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지만은 묻는 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 이제 공항에서 막 들어올 때 기자들한테 막 거침없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변호사하고 짜고 외워서 온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것도 아닐 수 있겠네요.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가 최순실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당신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러고 다 얘기를 했는데 정유라는 그렇게 얘기하건 말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스타일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겠다는 태도가 아니냐. 검찰과 특검에서 장시호 씨와 정유라 씨를 조사해본 관계자들의 분석인데 최순실 씨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검찰에 대한 핵심 관계자는 정유라와 장시호의 스타일은 결은 다르지만 둘의 공통점은 딸들의 반란이다. 그렇죠. 우리는 엄마의 길을 안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다. 특검의 한 핵심 관계자도 우리는 할아버지 최태민 씨나 어머니처럼 박씨 집안에 매일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 박근혜 이 박씨 집안에 우리가 왜 매여야 돼? 우리 할아버지, 뭐 이모, 엄마는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가 왜 그래야 돼라는 생각. 세 번째는 장시호 씨나 정유라 씨가 둘 다 천재기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천재라는 게 이거는 좀 의외인데 천재기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천재라는 걸 학교 성적이 좋은 걸로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성적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성적은 안 좋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조사해본 특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둘 다 똑똑하고 천재기가 있다. 장시호도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그랬지만 정유라가 쓴 편지나 이런 걸 보면은 변호사보다 낫다. 그래요? 글을 잘 쓴다. 세상 이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은 22살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재기가 있다. 또 있습니까? 독특한 스타일이라는 게 얘기인데 그게 처음에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뭐 변호사도 그런 얘기했고 남의 말 안 듣는다. 자기들 주장이 너무 강하다. 자, 정유라, 장시호 왜 딸들은 반란을 일으켰나 듣고 보니 좀 정리가 되는군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CBS 음향 뉴스 현장.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휴가철입니다. 책 얘기 좀 해보죠. 요즘 서점가에요. 무라카미 하루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신작 장편 소설이 나왔는데 이게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7월 21일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 즈음 읽을 만한 책들, 우리 국민들은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까요? 서점가로 나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레고는 이번 휴가철에 좀 쓸 수 있는 영어 회화책 좀 보려고 왔어요. 영어가 많이 짧더라고요, 제가. 학생인데 책 좀 읽으려고. 김혜란 작가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간 나왔다고 해서 그 책 살 겸 왔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책은 어디에 있어요? 소설이요? 네, 소설이요. 네, J 코너요. 알파벳 J. 카운터 끼고 이렇게. 재수생이에요. 하루키 좋아해가지고 기사단장 죽이기 나왔는데 이거는 수능 끝나고 읽으셔. 왜요? 네? 공부하는데 읽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둘 다 이공계라서 이공계 책을 좀 솔직히 많이 읽었고요. 이공계로서 추천하는 책이 있는지. 예. 이거는 위험한 과학책이라고 저희가 이 책을 읽는 것도 빌 게이츠가 휴가철에 읽을 만한 책으로 선정하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그 서브웨이 그거는 기아침입니다. 서브웨이. 이거는 기차고 휴가철엔 좀 가볍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책들 뭐 이런 거 보면 좋겠죠. 고전 소설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백경 같은 거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시만의 감성 그런 것도 좋고 간단하고 짤막한 문단으로 쉽게 감동도 줄 수 있고. 아무래도 여유가 생길 때니까 교훈 되는 책, 뭐 자서전이라도 괜찮고 뭐 그런 책을 찾을 것 같아요. 인터 배송인데 준비하세요. 핸드폰을 더 많이 들고 있는 걸 많이 보거든요. 이 지면으로도 굉장히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일단 책은 많이 사놨고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읽어야죠. 저는 시간 되면 그래도 책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전 평소 안 읽어요. 추천해준 책이라도 잘 읽자. 휴가철이고 하니까 다들 시간 나실 때 책 한 권씩 읽으면 더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전혀 안 읽어요. 하는 분의 말을 들으면서 뜨끔하신 분들 많으시죠. 예. 서점에서 독서 산매경 빠지기. 이 참 고전적인 피서법이 있습니다. 하루키 소설, 백경, 위험한 과학책, 그리고 갖가지 동화책들. 시민들이 추천하는 이 휴가철에 읽을 만한 책 기억하시고요. 서점으로 가시죠.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저의 꿈은 인사위원회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동안 이 비싼 돈을 주면서 왜 나를 이렇게 일을 시키지 않은지, 5년 동안 기자들의 명줄을 잘라놓은 그 이유는 뭔지 인사위원회 부를 때까지 저는 외칠 겁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예, 지금 들으신 이 소리 MBC 김민식 PD의 목소리입니다. MBC 현 사장이죠. 김장겸 사장 물러나라, 이런 구호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외치고 있는 건데요. 이 일로 MBC 측은 김민식 PD에게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바로 그 징계를 결정할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김 PD는 인사위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하면서 기저귀까지 차고 들어가서 결국 그 인사위는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중단됐던 인사위가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열리게 된답니다. 자, 잘 나가던 스타 PD는 왜 사장 물러나라, 사장 물러나라 회사에서 외치고 있을까요? 왜 기저귀까지 차게 됐을까요? 직접 만나보죠. MBC 김민식 PD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민식 P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드라마 내조의 여왕, 류 논스톱 이런 거 만드셨던 드라마 PD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MBC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96년에 입사해서 예능 PD로 10년 일하고요. 예. 다시 또 드라마국으로 옮겨서 다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되신 분이세요? 그렇죠. 네. 지금 한 달 전부터는 출근 못하고 집에서 네. 대기 발령 상태시라고요? 네네. 그 앞에서 들려드렸던 그 농성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외치게 된 건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던 사원이 사장님 나가시라고 외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장겸 사장님 취임 이후에 계속 이렇게 회사 곳곳에서 성명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명줄을 날라온 사람이 있다. 저도 사실 지난 5년간 드라마 연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드라마국에서도 쫓겨나서 지금은 주조정실로 쫓겨났거든요. 근데 지금 어쩌면은 100여 명의 이 사원들이 기자, PD, 아나운서들이 유배지에 다시 쫓겨나서 현업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게 김장겸 탓이 아닌가. 아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김재철 사장, 그러니까 뭐 낙하산 논란으로 떠들썩했던 MBC가 한참 동안 파업하게 계기를 제공했던 김재철 사장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중간에 그분이 물러난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김장겸 사장은 그 후임자 아니냐. 괜찮은 거 아니었느냐. 바뀐 거 아니었느냐.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김장겸 사장은 지난 5년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MBC 보도를 망친 총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 가을에 이렇게 최순실 정국 때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게 막 다른 방송사에서 터져 나올 때 MBC 뉴스에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아예 MBC에서 뉴스에서는 다루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촛불 전국 나오는 날 그 MBC 중계차가 나가 있으면은 시민들이 다 와서는 기레기 나가고 이제 그걸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저는 보도 책임자로서 김장겸 사장님은 문제가 많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구성원들이 또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서 바로 잡아가고 뭐 이러면서 회사가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난 하여튼 5년 동안 해고 10명, 중징계 110명, 유배 157명, 그러니까 황우석 사건을 취재했던 우리 한학수 PD를 스케이트장에서 눈 오면 눈 썰고 빈지 체크하는 일을 시킵니다. PD 수첩의 그 한학수 PD가 스케이트장 관리. 되게 이제 그런 건 이 김수진 앵커가 있습니다. 그 파업 전에 아침 뉴스를 진행했던 김수진 앵커를 기자 출신 그 앵커요. 그렇죠. 기자 출신 여성 앵커인데 이 앵커를 드라마국에 홍보 업무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들에게 계속 그 모멸감을 안겨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걸 못 견디고 떠난 구성원들도 꽤 많죠. 꽤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유명한 아나운서들 중에도 떠난 분들 많이 계시고. 오상진 다 그 때문에 나갔고요. 박혜진 앵커도 그렇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측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김민식 PD를 이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이사에 대해서 근거 없이 자꾸 물러나라고 한다. 그래서 회사의 지휘체계, 회사에는 지휘체계라는 게 있는데 그걸 훼손하고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김장겸 사장이 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이사를 왜 근거 없이 비방하느냐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하지 않고 계셨고 그리고 그 근거로서 저는 저희가 당장 얼마 전에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직원의 95.4%가 김장겸 사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거든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없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조합원들, 많은 MBC 직원들 그리고 사실 바깥에서도 이러한 MBC의 지금 현재 MBC는 너무 뭔가 망가져 있지 않은가 기레기 소리를 듣고 있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죠. 근데 회사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언론노조가 지금 청와대 지침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청와대 지침으로 방송 장악에 나선 것 아니냐. 그래서 원래 지난 정권에 있던 사람들 아직 임기도 남아있고 한데 쫓아내려고 이렇게 뭐 말하자면 완장차고 지금 나선 거 아니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언론노조가 만약 받은 지침이 있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촛불 시민의 지침일 겁니다. 시민의 지침.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야 정부가 바뀌고 이제야 조금씩 보도가 나오는 것이지 지난 5년간 저희들은 계속 싸워왔었어요. 이 안에서. 저희들이 안 싸운 건 아니고요. 그때마다 더 크게 핍박받고 박해를 받아온 거죠. 알겠습니다. 왜 가만히 있다가 이러느냐. 혹시 뭐 이제 와서 청와대 지침 아니냐라는 말씀은 좀 서운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계속 싸웠다. 이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인사위 두 번째 인사위가 어쨌든 열립니다. 김민식 PD님. 지난번 첫 번째 인사위 때는 기저귀를 차고 가셔서 이게 또 화제가 됐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주조정실에서 MD로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게 하루 종일 MBC 뉴스를 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말로요. 그 시청 소감을 55쪽 빼고기 A4 용지로 폰트 10에 맞춰서 55쪽을 채워서 갔는데 55쪽짜리를 만들어 가셨어요? 읽으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더니 출판사 편집자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PD님 중편 소설 분량입니다. 열심히 썼습니다.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러주시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인사위 준비한 거 오늘 또 읽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 오늘은 거기에 좀 더 느렸습니다. 오늘은 장편 소설 됐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걸 다 낭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인사위원회 가시기 전에 오늘 이게 아마 마지막 인터뷰가 되실 텐데 국민들께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 짧게 남기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어쩌면 MBC 직원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MBC는 정말 고마운 회사입니다. 20몇 년간 MBC는 모든 직원들에게 고마운 회사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무언가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드리든지 어떤 공익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고 믿어왔는데요. 그 일을 지난 4, 5년간 못했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지도 못했고 많은 기자와 아나운서들은 쫓겨나서 역시 자신들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청자분들, 시민분들이 MBC에 대해서 실망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MBC 반드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참 마음 아프게 들리는데 다시 예전과 같은 그 고향에 모여서 같이 방송해야지 뭐 이런 꿈들도 꾸실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저희 그 아내가 아침 출퇴근할 때마다 이렇게 가장 열심히 듣는 게 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입니다. 집사람이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 알아? 당신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 했던 거 오늘 방송 나왔어. 야, 내가 살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신 목소리가 나올 줄 몰랐어. 그러면서 가문의 영광인 줄 알아? 이랬었거든요. 저희는 사실 MBC가 예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청취자들에게 사랑받던 것이 이제는 그 사랑을 더 이상 못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꼭 경쟁하고 싶습니다. CBS와 공정법을 해가지고 시청자들의 귀를 놓고 다툴 수 있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김민식 PD 정말 빨리 MBC가 예전의 그 명성을 다시 찾아서 꼭 같이 경쟁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정방송 경쟁하는 그날이 오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오늘 인사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BC의 드라마 PD 출신입니다. 회사 정상화를 외치다가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어요. 오늘이 바로 그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김민식 PD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200여일 남았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명단을 쭉 보니까요. 무려 22년간 대표를 한 그러니까 국내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최장수 국가대표 선수가 눈에 띄더군요. 바로 스키점프의 최흥철 선수입니다. 영화 국가대표 아시죠? 그 국가대표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한여름에 우리 스키점프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하고 있을까요? 오늘 화제 인터뷰 스키점프 국가대표 최흥철 선수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최흥철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지금 이제 여름 시즌 또 다가오고 있거든요. 경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준비하면서 구슬땀 흘리면서. 네. 우리 최흥철 선수는 영화 국가대표의 실제 주인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영화가 2009년 영화였는데 네네. 지금은 2017년. 네. 아직도 국가대표세요? 네, 아직도 현역입니다. 지금 몇 년째 국가대표신 겁니까? 지금 95년도부터 했으니까요. 와.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22년째 태극마크. 네. 그럼 이게 올림픽으로는 몇 번째 치르시는 거예요? 이제 평창을 나가게 되면 6번째가 되는 거예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81년생 한국 나이로 37이에요. 37. 6번째 네. 올림픽, 22년째 네. 태극마크. 네네. 근데 이번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이니만큼 아마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 평생 이번 이후에는 다시 개최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당연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또 그만큼 또 기대를 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요. 아니 근데 겨울 스포츠잖아요. 스키점프는. 네. 말하자면 눈 쌓인 산에서 점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름에 어디서 연습하세요? 지금은 평창 알펜시아에서
훈련하고 있고요. 아니 알펜시아라고 해도 눈이 12계절 다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희들이 이 하계 때는요. 경기 자체가 인조잔디에 물 뿌려서 하고 있어가지고요. 여름 겨울이나 뭐 여름이나 뭐 그렇게 다를 바 없이 연습할 수 있고 또 느낌 자체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물을 뿌려가면서 네네. 잔디에서. 아니 사실은 스키점프 하면은 열악한 환경, 지원도 잘 못 받고 고생하고 막 뭐 영화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황이 좀 나아진 겁니까 그러면? 영화에서 비춰진 거는 또 좀 더 많이 각색이 돼가지고요. 좀 더 많이 고생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 뭐 그래도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죠, 당연히. 아 그래요. 우리 스키점프 22년간 국가대표입니다. 최흥철 선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뛰시잖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좀 무섭거나 이런 공포감 없습니까? 바람이 센데 왔다 갔다 하는 바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그런 날에는 저희 선수들도 오래 했다고 해도 무서워해요. 아, 오래 한 왜냐면, 선수들도. 왜냐면 공중에서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뒤집힐 수가 있어요, 스키가. 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와, 바람 센 날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공포감, 뭐 부상당하는 거, 어려움 이런 거 다 극복하면서 하는 이유는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일단 스키 점프라는 종목이 그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시기에 이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가슴이 허해지는 느낌이 날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쫙 날아가는 느낌이 나요. 떴을 때. 말로 하기에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 느낌 자체가요. 그 벅찬 느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네네. 해보셔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매력이 한번 빠지면 이게 헤어나기가 좀 힘든 종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잠깐 상상해 보세요. 그 높은 산에서 설산에서 스키를 타고 쫙 날아오르는 겁니다. 100m 막 이런 높이에서. 와, 그 기분이란 게 그래요. 제가 하고 있는 종목에서 그런 게 아니라 보기만 해도 멋있어요.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보기만 해도 멋있어요. 네. 평창올림픽 D-200일 우리 스키점프 최흥철 선수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평창올림픽 막 준비하고 있을 때 국정농단 사건 터졌잖아요. 네네. 이때 좀 선수들도 뒤숭숭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사태가 일어남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고 힘든 거죠. 힘들죠. 근데 뭐 운동선수라고 했을 때 뭐 사기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왜냐면 무슨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쨌든 제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많이 신경 쓰려고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다행입니다. 저는 선수들 뒤숭숭해서 저기 실력 떨어질까봐 사기 떨어질까봐 걱정했는데 그런 거 전혀 안 들릴걸요. 모든 선수들이. 최은철 선수뿐만 아니라 다들 그런 거 신경 쓸 여력도 없고 신경 써서도 안 되고. 네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요. 평창올림픽 200일.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그 좀 안 좋은 이미지, 스포츠에 뭔가 뭐 국정농단이 끼어 있고 이런 이미지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요. 부디 그러기를 바라면서 우리 선수들 사실 뭐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강자는 아닙니다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좀 사람들 관심도 많아지고 더 강한 스포츠로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뭐 각오이자 당부이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이번에 출전하는 전 모든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뭐 응원과 관심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선수들이 그거에 힘입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 그리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내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응원 열심히 해주세요. 이 말씀이시죠? 네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뭐 좋은 환경 아니지만 최선 다해 주시고요. 평창올림픽 정말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그동안에 좀 불미스러웠던 기억들 싹 씻어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장수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스키점프의 최흥철 선수 만났습니다. 이 노래 나올 줄 아셨죠? 영화 국가대표 OST 가운데 러브홀릭스가 부릅니다. 버터플라이. 스키
스키점프 22년째 국가대표인 최영철 선수 이렇게 말했죠. 산 위에서 스키 신고 하늘을 쫙 날 때 그 기분, 그게 너무 좋아서 저는 계속 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최 선수가 참 부럽네요. 돈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고 그저 사랑해서 그 이유만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은 뭔지 이번 주말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